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무한상상 직업. 이번 시간은 유용곤충을 발굴해내는 곤충연구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볍고 포근하게 사람을 감싸는 도구가 있다? 의류의 기본이 되는 섬유 실. 그 탄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보고 만지고 색다르게 느껴라.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미래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무한상상 직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책이 딱 떠오르는데요. 바로 파브르 곤충입니다. 파브르 하면 오늘 직업이 뭔지 짐작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곤충연구원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동물, 바로 곤충인데요. 곤충이란 보통 몸의 구조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로 나뉘며 다리가 3쌍, 날개가 2쌍인 동물을 의미합니다. 수억 년의 역사 속에서 고대의 모습을 간직하며 생존해온 곤충. 우리는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회피하곤 하는 곤충에겐 미래를 바꿀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감춰진 곤충의 비밀을 연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한상상 직업 곤충연구원을 만나러 가볼까요?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 이곳에 수많은 연구부서 중 곤충산업과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곤충 박사님들의 연구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곤충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충연구원들의 하루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겠죠? 국립농업과학원의 곤충산업과는 곤충을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유용곤충을 발굴하고 유용곤충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곤충으로부터 바이오 신소재를 찾으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이롭고 농가에 도움이 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특별한 곤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곤충 산업화 기술을 이끄는 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박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곤충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여기 이제 곤충 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로 비치면 곤충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원예 쪽에서도 또 이제 곤충하는 부분도 있고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곤충도 길게 가면 뭐 생리, 생태, 유전공학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곤충학 쪽으로 한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나 그 파브르 곤충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어릴 때 있는 게 이쪽으로 조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물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과정을 천연섬유학과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예전에는 누에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 곤충은 기본이 누에에서 많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용한 곤충들을 이용할 때 그래서 이런 곤충들을 사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곤충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은 한 종류의 곤충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다른 곤충에는 관심이 없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좋고요. 깊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곤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넓으면서도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혼합되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예. 곤충연구원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박사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이번엔 곤충산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요. 저희 과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수분에 도움을 주는 화분매개 곤충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 소, 돼지나 닭 등 다른 가축들이나 물고기 사료로서 곤충을 이용하는 그 어떤 사료용 곤충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애완곤충들, 그리고 우리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을 연구하는 또 학습 애완곤충들, 그 외에도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약용이나 의학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곤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연구실들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박사님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곤충, 바로 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꿀벌과는 조금 모습이 다른데요. 벌의 종류만 해도 수십만 종. 유독 이 벌이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박사님, 여기서는 주로 어떤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화분매개 곤충이라 해서 요즘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꽃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농작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곤충, 주로 이제 벌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벌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벌보다 훨씬 통통하게 생겼거든요. 이건 어떤 벌의 종류인가요? 보통 이제 벌 하면 꿀벌을 많이 떠올리는데, 여기 지금 아까 보시는 벌은 이제 통통한 벌은 D형벌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시설 가채류 쪽에서 좀 많이 서는 그런 벌 종류입니다. 서양 뒤형벌, 세계 수정벌 사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종입니다. 몸집은 약 14mm로 꿀벌보다 크고 뚱뚱하죠. 그 모습이 뒤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뒤형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이 대형 꽃벌은 가슴 근육과 날개를 빠르게 진동시켜 꽃가루를 모읍니다. 이렇게 꽃가루를 모으는 과정에서 식물의 수정을 돕는데요. 특히 꿀벌보다 혀가 길게 발달했기 때문에 꽃자루가 길고 좁은 식물도 쉽게 수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화분을 매개로 하며 식물의 수분을 돕는 곤충을 화분 매개 곤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벌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없는 건가요? 다른 벌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일부만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거고, 지금 사육실로 가면 그러니까 거의 공장 수준의 벌들이 많이 일단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서양두형벌 사육실로 향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선반에 빼곡이 놓인 상자들이 바로 서양두형벌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인공 사육시설입니다. 이곳에선 서양두형벌의 일생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개체들이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연구원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보다 우수한 품종을 길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특별히 뒤형벌을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뒤형벌은 원래 이제 1987년도에 처음 상업화돼서 우리나라에는 92년도부터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전량 수입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전량 수입되는 걸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뒤형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96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같이 이제 이 벌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두형벌의 100%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을 잡기 위해 시작된 연구. 연구 초반에는 이 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벌써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서양두형벌은 전체 사용량의 70% 이상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분 작업 시 사용하던 호르몬제 대신 서양두형벌을 활용하는 농가가 늘어났다고 해요. 서양두형벌을 이용한 과일, 채소의 친환경 재배로 노동력 절감, 생산량 증가 효과와 함께 고품질의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 앞으로 이 멋진 벌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곤충을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엔 어떤 유용곤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는데요. 온실 속에서 곱게 살고 있는 이 곤충, 정체가 궁금하시죠?
와, 연구원님 굉장히 곤충이 많은데요. 약간 파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다 곤충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동해등해라는 곤충으로 파리와 말씀하신 대로 파리를 닮은 곤충인데 파리목의 동해등해과에 있는 곤충입니다. 동해등해? 이 동해등해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해등해는 어떤 유용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곤충들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 곤충들이 자기의 먹이로 먹은 후에 그 좋은 퇴비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자연에서는 이 곤충들이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등해. 이 곤충의 생김새는 파리와 비슷하지만 질병의 매개가 전혀 없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바꿔주는 매우 유용한 일을 하죠. 곤충계의 청소부, 동해등해의 기특한 역할은 성충이 아닌 유충이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유충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유기물질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합니다. 2mm 정도의 유충은 유충 기간 동안 몸 길이가 15mm에서 27mm까지 자라는데요. 폭풍 성장의 이유는 끊임없이 먹고 또 먹기 때문이죠. 유충 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소화시키면서 얘들이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배설물이 분변토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퇴비가 되는 거죠. 동해등해 유충의 엄청난 식탐과 소화 능력, 그리고 배설 활동의 순환은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고 퇴비를 만들어냅니다. 성충 한 마리가 약 1,000개의 알을 낳고 유충 한 마리가 약 2g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니 계산해보면 성충 한 마리의 새끼들은 유충기간 보름 동안 약 2kg의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정화곤충으로 불리는 동해등해. 앞으로 친환경적인 식품 폐기물 처리에 있어 동해등해의 역할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곤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이 온실을 찾아왔는데요. 팔랑팔랑 꽃에서 꽃으로 가며 나는 나비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사님. 아무리 봐도 특별한 연구를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아, 박사님. 지금 네. 연구는 안 하시고 이렇게 곤충이랑 놀고 있으면 어떡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애완학습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애완학습곤충이요? 네, 지금 애완학습곤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즘에 아이들이 곤충을 이용해가지고 학습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배추흰나비 기록이라고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이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곤충, 바로 애완학습곤충입니다. 이곳에선 아이들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육하며 곤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애완학습곤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곤충 중에서도 애완학습곤충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곤충을 손쉽게 사육할 수 있는 먹이와 도구는 무엇이며 환경은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박사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곤충을 책임감을 갖고 기르면서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곤충의 일생을 저절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학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완학습 곤충의 효과는 학습 부분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곤충을 이렇게 보시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시잖아요.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상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서적인 안정이나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에 있어서는 그런 연구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초창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케미컬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에서 찾은 유용곤충들,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곤충들과 만나다 보니 이 연구실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흙 속에 숨어있는 이 갈색의 유충이 박사님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네, 박사님, 지금 뒤에 있는 곤충은 어떤 곤충인가요? 예, 뒤에 있는 곤충은 갈색거절이라고도 하고 미럼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현재 식품곤충으로, 식용곤충으로 등록하려고 연구를 수행 중인 곤충입니다. 식용곤충이요? 네. 식용곤충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요. 식용곤충 자원의 가능성, 바로 이 갈색 거저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갈색 거저리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주로 건조된 곡식가루나 채소를 먹고 사는데요. 성충이 아니라 이 길고 갈색의 막대처럼 생긴 갈색 거저리의 유충은 유용곤충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단백질 함량이 건조 중량으로 한 50% 이상,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육류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단백질 함량이 많고, 그리고 지방도 한 30% 정도 되는데, 근데 지방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한테 유익한 곤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맛 또한 굉장히 고소하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주므로 굉장히 이제 맛도 좋기 때문에 식품으로는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곤충과 사람을 보다 긴밀하게 잇기 위해 끊임없이 곤충을 바라보는 사람들. 유용곤충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곤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미래의 인재들이 제2의 파브르를 꿈꾸며 공부하고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곤충 연구원들과 함께한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곤충은 단순히 생태계를 이루는 개체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약한 바람에도 날리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힘이 모여 사람을 감싸는 도구가 되는 서재. 아마도 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류의 원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섬유, 실. 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실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순창의 한 방적 공장. 이곳은 천연 섬유인 순면실을 만드는 곳입니다. 순면이란 목화의 꽃봉우리에서 추출한 이 하얀색의 손뭉치를 말하는데요. 씨앗을 분리한 자연 그대로의 손만 채취해 원료로 사용합니다. 순면실의 첫 번째 제조 단계는 혼타면 공정입니다. 원료를 분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목화의 채취식이나 재배 환경에 따라 솜의 색깔이나 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때문에 일정한 양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적당한 비율로 솜을 분리해줍니다. 이어서 원료에 함유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일정하게 분리된 솜은 타면기 안의 롤과 받침대가 맞부딪히는 힘에 의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이물질이 분리됐는데요. 이때 단단하게 압축돼 눌려있는 솜을 보다 부드럽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함께 거치게 됩니다. 이물질 제거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의 품질과 직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서로 다른 질의 솜을 골고루 섞어주는 혼합 과정을 거치면 다시 오염된 솜을 걸러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동물의 털이나 먼지와 같은 티끌은 강한 충격에도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깨끗한 원료를 준비하는 것이죠. 다음은 소면 공정. 소면 공정은 얽혀있는 솜의 섬유를 한 올 한 올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미세먼지를 다시 한번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뭉쳐있는 섬유를 일일이 분리해 펴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해 섬유만 뽑아냅니다. 이렇게 길게 뽑아낸 밧줄 형태의 섬유 집합체를 슬라이버라고 합니다. 소면 공정을 통해 뽑아낸 슬라이버는 섬유의 밀도가 높지 않고 섬유의 배열도, 굵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실을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때문에 여러 개의 슬라이버를 합쳐주는 합사 과정을 거칩니다. 동시에 슬라이버에 회전을 주어 처음과 같은 두께로 천천히 늘려주는데요. 즉, 첫 번째 슬라이버와 두께는 같지만 슬라이버를 이루고 있는 섬유의 밀도가 더 촘촘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슬라이버가 끊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사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준비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준비 공정은 밀도가 높아진 슬라이버 24가닥을 다시 하나로 합사하는 과정인데요. 슬라이버는 밀도가 한 번에 높아지면 늘리는 과정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정해 여러 번 반복해 합사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섬유를 고르게 배열하고 품질이 높은 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소면 공정. 합사된 슬라이버를 빗질하고 섬유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 실 속에는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이 아주 짧은 섬유의 집합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짧은 섬유를 우리 예전에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주듯이 계속적으로 미세하게 빗어줌으로 해서 그런 단섬유를 제거를 해주고 그 섬유 안에 잔존해 있는 각종 결점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섬유란 말 그대로 짧은 섬유를 말하는데요. 고품질의 실을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섬유입니다. 섬유가 짧기 때문에 실의 강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합사한 슬라이버를 얇게 펴 미세하게 빗질을 해주므로 1인치 미만의 짧은 섬유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때 두꺼운 섬유와 미세먼지를 함께 제거하는데요. 빗질을 통해 결점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섬유의 광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빗질 후 광택 과정을 마친 슬라이버는 연조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고된 실을 만드는 최후 품질 향상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버를 다시 합사하고 또 늘려주는 과정을 반복하며 길이당 밀도와 중량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다음은 조방 공정. 조방이란 본격적으로 실을 제조하기에 앞서 슬라이버를 늘리고 꼬임을 주어 예비 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자로 뻗은 모양이 아닌 돌돌 말린 노끈의 모양으로 만드는 단계. 예비 실 제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곧바로 가는 실을 뽑아낸다면 슬라이버가 회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최소한의 꼬임을 주어 실의 끊김을 방지합니다. 예비실 제조를 마치면 정방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는 굵기의 실을 만드는 과정. 정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실의 꼬임입니다. 실이 이 스테이플 파이버락에서 단섬유로 짧은 섬유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꼬임을 주지 않게 되면은 이 강력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특히 정방 공정에서 이 슬라이버를 이 조사를 늘려줌과 동시에 이 꼬임을 줘서 그 강력을 주게 되는데요. 그 꼬임을 인치당 얼마 정도의 꼬임을 주느냐에 따라서 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얇고 가벼운 실이 일정한 힘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꼬임의 원리에 있습니다. 섬유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길게 연결된 실의 모양을 유지하기 어려운데요. 꼬임은 섬유가 서로 밀착되고 강하게 조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의 강도를 높이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짧은 섬유가 실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꼬임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꼬임의 수로 실의 사용 용도에 맞는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꼬임이 많을수록 얇아지고 그만큼 광택 효과도 높아져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권사 공정, 실을 만드는 마지막 제조 과정. 완성된 실은 미세한 결점을 확인하는 제품화 단계를 거칩니다. 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점 부분을 광 센서를 이용해 제거하고 다시 꼬임으로 이어주는데요. 실 안에 남아있는 미세 이물질 제거와 결점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제조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목화섬을 이용한 순면실이 완성됐습니다. 면사는 천연섬유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가장 친화력이 있는 섬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기성이라든지 또 흡습성 그리고 이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볍고 포근하며 사람과 가장 친한 섬유. 자연에서 얻은 한올의 실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목화의 열매가 길고 긴 실로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트릭 아트와 오브제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과학의 융합, 살아 숨쉬는 융합과학을 만나는 시간. 다양한 작품을 체험하면서 재미난 과학 원리도 배우는 인터랙티브 아트전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남산의 N서울타워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아티스트. 뛰어난 아티스트 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체험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전시실 입구엔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요. 강렬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흡인력. 마치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늘 체험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복시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작품을 보고 보는 거랑 뇌에서 판단하는 거랑 이제 헷갈리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것이 트릭아트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릭아트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봤을 때 아, 이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 작품 속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불어 사진까지 촬영되면 마치 이제 3D처럼 아, 내가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작품을 트릭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착각 현상을 이용해 속임수를 쓰는 입체 미술 작품 트릭아트. 흔히 말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들 속에는 원근법과 명암법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2차원의 표면에 3차원적 입체 이미지를 나타낼 때 쓰는 원근법은 사물 간의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요. 빛의 음영을 조절하는 명암법은 물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죠. 이렇게 다양한 회화 기법과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 트릭아트 전시는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달리 자유로운 체험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데요. 헌데 무슨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화장실을 먼저 찾은 학생들. 그런데 사물들이 전부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있죠?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트릭아트 체험. 미로처럼 연결된 복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요. 여러분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박물관. 박물관인데 바닥에 보이는 게 뭘까요? 서울타워. 서울타워? 딱 보여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맞아요. 한번 이해 가서 볼래요? 보면은 마치 남산타워 꼭대기처럼 보이죠? 마치 이제 3D처럼 평면의 그림이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듯한 구성된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네.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 N 서울타워의 꼭대기를 정복했습니다. 출구를 찾아서 복도를 한참 헤매다 발견한 기이한 장소가 있었으니 바닥만 뚫어져라 보면서 정작 지나가진 못하고 멈칫.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범하던 학생들이 웬일이죠? 지금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살짝만 내딛어도 떨어질 것 같은 까마득한 허공. 저도 선뜻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바닥이요, 끝도 없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바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무서워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끝이 없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 공간은 아니고요. 바닥에는 거울이 배치돼 있고 위쪽 이제 사람 발이 닿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유리가 2개가 겹쳐 있어요. 근데 상단 쪽의 유리는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를 말을 하고 아래쪽 유리는 특수 유리인데 하프 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울 형태, 한쪽은 유리인 거죠. 그래서 하프 미러와 바닥에 있는 거울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끝도 없이 바닥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착시 효과를 이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거울이라는 뜻의 하프 미러. 영화 속 취조실 장면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 유리가 바로 하프 미러인데요. 빛의 일부를 반사하는 쪽이 거울, 반대로 투과하는 쪽이 유리로 보여서 일명 마술 거울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전시장에 노래방이 있어요. 진짜 노래방인가? 들어가 볼게요. 어린이 친구들과 노래 실력을 뽐내며 한껏 흥에 겨웠던 그때.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 유리창이 하프미러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재밌게 놀 수는 없었겠죠? 트릭아트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한편에선 오브제 아트와 미디어 아트 전시가 관람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브제 아트는 설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좀 더 과학적 원리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구현한 작품이고요.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나 디지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시각이라든가 청각적인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구현한 작품입니다. 오브제 아트란 작품의 일상적인 물체를 결합하거나 그러한 물체의 모양을 띠게 만드는 예술. 이렇게 오브제 아트에 등장하는 일상생활 속 기성품들은 새로운 의미의 상징적인 물체로 관객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밧줄은 평범한 밧줄이 아닙니다. 관객이 여기에 올라가서 익살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취하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악어떼를 피해서 생명줄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연출되죠.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대형 펜인데요. 코끼리를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코끼리 코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진짜 그림인데 진짜 실물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요? 직접 코끼리를 타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컴컴한 방에서 빛을 내는 이것은 현악기인 하프인데요. 마치 하프를 뜯듯이 손가락으로 레이저 광선을 건드리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미리 내장돼 있던 소리가 들리는 레이저 하프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음을 내는 레이저 하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21세기형 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 관객의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해골 선장을 만날 수 있는 이 작품은요. 무심코 쥐고 있던 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관객이 배에 앉게 되면요. 양쪽 노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센서는 반대편에 있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켜지는 센서고 호환의 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투명이었던 유리가 보이면서 이제 반대편에 해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해서 관객의 역할을 넘어 작품의 주인공이 돼본 하루. 어땠을까요? 거울 미로 속에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착시 효과를 이용한 구조물에 통해 사진을 찍으면서 친구들과 추억 남기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의 다른 장르를 애들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신기해하면서 직접 TV에서나 뭐 매체에서 볼 수 있던 걸 직접 체험해 보니까 되게 재밌어했고 또 다시 와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 미디어 아트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아트나 백남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다다익선 작품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TV를 겹겹이 쌓아 올린 이 모습이 꼭 거대한 탑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다익선은 대한민국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씨의 대표작으로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는 1000세대의 TV 수상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품의 이름 다다익선은 이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란 회화나 조각이나 서예와 같은 전통 장르와 달리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뉴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따른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매스미디어를 소재로 제작되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 형태를 선보였는데요. 백남준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미디어 아트의 역사는 이후 다양한 작가들의 창작과 시도로 계승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영상과 음향을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100분 활용. 관객을 작품 속에 끌어들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죠. 이 작품은 모니터를 자세히 봐주세요. 화면 속에 있는 망치가 실제 모니터를 부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관람객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네요. 이처럼 작가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메시지는 예술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유도하고 있죠. 헤드셋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보고 느끼니까요. 꼭 작품과 소통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변화를 모색 중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예술 장르가 나타나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뉴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나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작가이시잖아요. 백남준 선생님이 활동을 하신 이후로 60년대, 70년대 일부 작가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따라해서 작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젊은 작가들이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비디오라던가 다양한 매체를 작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시대와 현실을 표현하는 창조활동 예술. 예술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품 속에 빠져들어 나만의 특별한 예술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그러는 사이 아티스트와 예술 작품, 그리고 그 작품과 관람객들 사이에도 소통이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이라는 멋진 작품의 예술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전시회에 찾아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